1648개월. 그리고 청년 인구 60%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가의 미래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사상 최대 규모의 신도시 프로젝트가 착공 2년 만에 국가적 재난으로 변한 겁니다. 집이 늦어지면 민심이 돌아서고 민심이 돌아서면 정권이 흔들리는 절박한 상황. 사우디는 한국의 기술력 대신 중국의 가성비를 사폭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지금 사우디를 덮친 건 완공된 도시가 아니라 흉물스럽게 금이 간 건물과 멈춰버린 크레인들입니다. 사우디는 왜 한국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반전의 내막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화면 속 숫자가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청년 인구 증가율 4.2%, 주택 보유율 47% 그리고 결혼 연령은 매년 1.3년씩 늦어지고 있었죠. 아무리 봐도 답은 하나였어요. 48개월 안에 주택 180만 가구를 공급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청년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왕실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질 거라는 계산은 너무나 명확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도 알파이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도시 주택보차관으로 비전 2030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인 주택 공급 실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언제나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왕실 정책보고서, 청년 여론조사 자료 그리고 건설 진행 현황표였죠.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숫자로 말하고 숫자로 판단하고 숫자로 책임지는 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지난 15년간 저는 이 원칙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리야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도시 주택부, 청사 12층, 창밖으로는 50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이 전혀 안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했죠? 속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방향이 과연 옳은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실문이 열렸습니다. 정책 자문관인 살만 알라시드가 들어오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살만은 왕실과 실무진 사이를 오가며 정치적 온도를 가장 빠르게 감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왕실 측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이에요. 특히 25세에서 35세 사이 청년층의 정부 신뢰도가 지난 문기 대비 12% 하락했다는 대목에서 고위층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그 자료를 읽었습니다. 3번이나 정독했죠. 문제는 신뢰도 하락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원했어요. 결혼할 수 있는 기반을 원했던 거죠. 사우디에서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고 사회적 지위의 증명이며 무엇보다 안정된 삶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에 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주택 소유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살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재 공급 계획대로라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년간의 주택 공급 실적과 향후 4년간의 목표치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빨간 선과 파란 선 사이의 간격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계획과 현실의 격차였죠. 이 속도로는 절대 목표를 맞출 수 없다는 게 명백했어요. 저는 살마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약한 건설사들의 평균 공정률은 목표 대비 63% 수준이라고요. 자재 수건 문제, 인력 부족, 기술 표준, 미달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실망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살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실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정권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지금 당장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장관이었어요. 내일 왕실 보고가 있으니 최종 대책안을 준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손의 등패는 백지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대책안이라는 게 존재하기나 한 걸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5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석유가 발견되고 돈이 생기고 꿈이 커지면서 이 모든 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석유 이후에 미래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비전 2030이요. 하지만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숫자였어요. 예산, 일정, 인력, 자재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별 공급 목표를 현재의 1.8배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기존 건설사들은 이미 최대 역량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추가 물량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의 회의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매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공정지연 예산 초과 품질 문제. 현장 책임자들은 변명을 늘어놓았고 저는 독촉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책상이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비전 2030 프로젝트 착공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왕실 인사들과 함께 삽을 들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죠. 1600조 원의 예산 세계 최고 수준의 신도시 건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내일 왕실 보고에서 저는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무엇인가, 해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청년 500만 명, 주택 180만 가구, 남은 시간 48개월. 이 세 가지 숫자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제 어깨 위에 얹혀 있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건설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 문제였습니다. 주택은 단순히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이자 가문의 명예이고 정권의 정당성이었어요. 집이 없으면 결혼이 없고 결혼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흔들리는 순간 왕실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문제는 명확했어요.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보이지 않았어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했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반드시 찾아야 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져야 한다고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요?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며 리아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는 집을 기다리는 180만 가구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답을 줘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빨리 시동을 걸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법을 찾아내겠다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에요.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5년간 검토했던 건설사 포트폴리오가 놓여 있었어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인도까지 전 세계 주요 건설사들의 제안서였죠. 왕실 보고를 앞두고 저는 최종 파트너 후보군을 압축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한 달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석 달 안에 첫 삶을 떠야 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유럽 건설사들의 파일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업체들은 기술력만큼이나 단가도 높았어요. 제곱미터당 비용이 우리 예산의 2.3배였죠.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180만 가구를 지을 돈은 없었습니다. 미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중동 프로젝트 계약이 경험이 부족했고 사막기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습니다. 일본은 정밀했지만 속도가 문제였죠. 그들의 평균 공사기간은 우리가 요구하는 일정의 1.5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지워나가자 책상 위에는 3개의 파일만 남았습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이었어요. 저는 한국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대형 건설사 3곳의 로고가 인수되어 있었죠.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한국 건설사를 모르는 정부 관련한 건 없었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났어요.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죠. 그들의 강점은 기술이지 물량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만 대량 공급에는 맞지 않았어요. 회의 실문이 열렸습니다. 살만 자문관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 책상 위의 파일들을 보더니 한국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검토해서 제외했느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만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건설사들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고요. PC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공장에서 미리 부품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스마트시티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살만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었죠. PC 공법이 좋다는 것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검증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실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방식, 이미 해본 경험, 이미 확인된 속도가 필요했죠. 저는 살만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발전했을 거라고요. 70년대의 그 회사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이 한 번에 30만 가구를 지은 실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둘째, 우리는 이미 한국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였죠. 살만이 되물었습니다. 잘 안다는 게 왜 문제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아는 한국은 40년 전의 한국이라고요. 성실하고 근면한 노동자들이었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파트너였다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했어요. 규칙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파트너 말이죠. 살만은 고개를 가로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 한국이 중동에서 수주한 프로젝트들을 보면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시공 경험은 어떤 나라보다 많다고 강조했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뛰어나다는 거요. 하지만 뛰어난 것과 우리에게 맞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최고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을 찾고 있었죠. 가장 많이 지어본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살만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냐고요? 저는 중국 파일을 펼쳤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연간 1000만 가구 건설 실적,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20개 이상의 신도시 건설,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단가였습니다. 한국의 70% 수준이었죠. 저는 살만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를 고요. 한국은 좋은 나라고 좋은 파트너였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답은 중국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살만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확신하느냐고요? 속도와 가격만 보고 결정해도 괜찮겠느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확신한다고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지금 제 앞의 숫자들은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장관과 주요 국장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 분석,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조건, 그리고 최종 파트너 후보군이었죠. 화면에는 3개의 이름이 떴습니다. 모두 중국 건설사였어요. 한 국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검토하지 않았느냐고요?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유럽은 비용 문제, 미국은 경험 부족, 일본은 속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부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파트너라고요. 과거에 훌륭한 실적을 보여줬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규모와는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장점을 존중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특성상 더 적합한 파트너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죠. 부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준비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협력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했죠. 다만 이번 주택 프로젝트는 규모와 속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정리됐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한국은 좋은 파트너지만 이번에는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결국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한 달 내에 최종 파트너를 선정한다는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까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어요. 속도도 물량도 가격도 말이죠. 그런데 왜 마음 한 구석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을 때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했어요. 15년간 제가 배운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숫자로 판단하고 논리로 결정하고 감정은 무시하는 것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결정은 합리적이었고 근거가 명확했어요. 책상 위에 한국 파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료였죠. 저는 중국 파일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정리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얽매일 여유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살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마지드, 당신이 옳기를 바랍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내신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죠. 숫자는 여전히 같은 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오만은 무지가 아니라 착각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우리는 한국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40년 전에 한국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중국 건설사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리야드 시내 특급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사막 너머신 도시 건설 예정지가 보였죠. 저는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최종 파트너가 결정될 예정이었어요. 제 손에는 평가 기준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속도, 가격, 물량, 처리 능력이 3가지였죠.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리우웨이였습니다. 중국 최대 국영 건설사의 중동 총괄이었죠. 그의 뒤로 10명의 수행원이 따라 들어왔어요. 각자 두꺼운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리우웨이는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악수는 강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리우웨이는 첫 슬라이드부터 숫자를 보여줬어요. 지난 10년간 중국 내에서 건설한 주택이 1억 2천만 가구라고 했습니다. 연평균 1200만 가구였죠. 그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180만 가구는 자신들에게 일상적인 물량이라고요. 심지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동시에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중국 내에서 시장과 중동 프로젝트는 다른 문제였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의 시공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리우웨이는 즉시 답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3개 신도시를 건설했고 동남아시아에서 31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요. 더위와 습도, 극한 환경에서의 시공은 이미 검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가격표가 나왔습니다. 제곱미터당 단가가 우리 예상보다 30% 낮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하냐고 물었죠. 리우웨이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자재를 중국에서 직접 들여오고 노동력도 중국인을 활용하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시스템으로 처리한다고요. 중간 마진이 없으니 원가가 낮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단가라면 예산을 20% 절감할 수 있었어요. 남는 돈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도 있었죠. 180만 가구가 아니라 220만 가구도 가능했습니다. 숫자는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매력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리우웨이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공정표였어요. 착공부터 준공까지 3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48개월보다 1년이나 빨랐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느냐고요? 리우웨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동시에 다팔적 시공 방식을 쓴다고요. 10개 구역을 나눠서 같은 시간에 작업하면 단일 공정보다 10배 빠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위험했습니다. 10개 구역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엄청난 조율 능력이 필요했죠. 자재 수급, 인력 배치, 품질 관리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했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만약 한 구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리우웨이는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고요. 모든 공정이 표준화도 있고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차트를 띄웠어요. 지난 프로젝트들의 완공률이었습니다. 98.7%였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리우웨이가 말했습니다. 품질은 조정 가능하지만 속도는 기회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따라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기회의 창 안에 있었고 그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리우웨이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함께 역사를 만들자고요. 사우디의 꿈을 현실로 만들자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한 악수였어요.
확신에 차 악수였죠. 하지만 복도로 나오자 살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결정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만이 다시 물었죠. 정말 확신하느냐고요?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품질 기준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할 거라고요. 그리고 단기별 검수를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마지들 계약서는 문제가 생긴 뒤에 보는 거라고요.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먼저라고요. 저는 사만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속도와 가격에서 압도적이었고 실적도 충분했죠. 다른 대안은 없었어요. 저는 살만에게 말했습니다. 위험은 관리하면 되는 거라고요. 완벽한 파트너는 없다고요. 중요한 건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다음 날 저는 부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중국 건설사와 계약을 추진하겠다고요. 부장관은 평가 자료를 검토했어요.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승인했습니다. 왕실 보고는 다음 주로 잡혔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계약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법무팀이 준비한 문서였어요. 조항들이 빼곡했습니다. 공정일조, 품질 기준, 위약금, 분쟁 해결 절차까지 모든 게 명시돼 있었죠. 저는 안심했습니다. 계약서가 우리를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책상 서랍 깊숙이에는 아직 한국건설사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마지막으로 한번 펼쳐봤어요. PC 공법, 스마트시티, 사막 환경 특화 기술들이 나열돼 있었죠.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밑에 넣었어요. 이제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죠. 1600조 원의 프로젝트, 180만 가구의 주택, 그리고 청년 500만 명의 미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리야트 왕궁 대회의실이었어요. 왕실 인사들과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리우 회의는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우리는 서류에 설명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썼습니다. 마지드 알파이살 15년 공직 생활 중 가장 큰 계약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불안이었을까요?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리우 회의가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요. 중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장 안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가성비라는 이름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데 2년이 걸릴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가장 싸고 빠른 해답이 때로는 가장 비싼 실수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곧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첫 삽이 떠졌고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매주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공정률 15%, 25%, 38% 숫자는 계획대로 올라가고 있었죠. 저는 만족했습니다. 역시 중국을 선택한 게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현장에는 중국인 노동자 5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들은 24시간 교대로 일했어요. 낮에도 밤에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사막 위의 숲처럼 솟아 있었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죠. 멀리서 보면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도시가 살아서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전체 모습만 확인했죠. 구체적인 건물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간도 없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보고서 숫자가 정확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6달이 지나자 첫 번째 건물들이 골조를 드러냈습니다. 3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들이었어요. 예정보다 2주 빨랐습니다. 저는 부장관에게 보고했죠.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다고요. 부장관은 칭찬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계속 밀어붙이라고요. 하지만 7개월째 이상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감리단회에서 보낸 메모였어요. 일부 건물 외벽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담당자를 불렀어요. 균열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고 물었죠. 담당자는 대수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기준치 이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 현장 소장에게 직접 전화했죠. 현장 소장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문제없다고요. 사막 환경에서는 온도 차이 때문에 미세 균열이 생길 수 있지만 구조적 안전선과는 무관하다고 했어요. 보강 작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더 걱정할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2주 뒤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방수 문제였어요. 지하 주차장 일부에서 누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경리한 수준이냐고 물었죠. 담당자는 망설였습니다. 경리하다고 하기엔 애매하다고 했어요.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라는 게 신경 쓰였어요. 저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감리다만과 중국 측 관계자들을 모두 불렀죠. 회의실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냐고요? 감리다만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23개소, 누수 17개소, 마감 불량 31개소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중국 측 관계자는 해명했습니다. 대규모 공사에서는 흔한 일이라고요. 모든 건 사후 보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정을 지키는 거라고 강조했죠.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품질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는 계약서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시공이 사우디 건축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어요. 다만 사막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특수성이라는 말로 품질을 타협할 수는 없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중국 측은 문제 없다고 했고 감리단은 우려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판단해야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보고서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의 23개서 누수 17개서 이게 정말 경리한 수준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징조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요. 보고서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말했죠. 오늘 오후 현장 방문 일정을 잡으라고요. 오후 2시 저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기온은 48도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피부를 찔렀죠. 선글라스 너머로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30층짜리 건물 수십 동이 일홀로 서 있었어요. 현장 소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안전모를 건냐며 말했어요. 위험하니 조심하라고요. 저는 안전모를 쓰고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시원했어요. 냉방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벽면에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가에 달한 선들이 불규칙하게 뻗어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균열이었어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손톱을 넣자 들어갔죠. 저는 현장 소장을 돌아갔습니다. 이게 미세 균열이냐고 물었어요. 현장 소장은 당황했습니다. 보강 작업 예정이라고 얼벙 우렸어요. 저는 다른 층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0층, 8층, 5층을 차례로 돌아봤어요. 모든 층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 연필 굵기만 했고 어떤 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였죠. 저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이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을 걷는데 발밑이 축축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물이 새고 있었죠. 소장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인력이 부족했다고 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해결책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4시간 동안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10개 건물을 확인했어요. 모든 건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완벽한 건물은 하나도 없었죠.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보고서의 숫자와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균열 23개 소라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최소한 수백 개는 될 것 같았죠.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 시내가 보였어요. 멀쩡해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막 저 너머에는 균열투성이 건물들이 서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고요. 모래성이라고요. 비가 오면 무너질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성에 청년 수십만 명이 입주할 예정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장관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할 게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보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파트너가 이 지경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밑에 넣어뒀던 한국 파일이 보였어요. 저는 그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보강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것을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리우웨이를 소환했습니다. 긴급 회의였어요. 전날 현장에서 목격한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부장관, 감리단장, 그리고 법무팀이 대기하고 있었죠. 공기는 무거웠어요. 오전 10시 리우웨이가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악수를 청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지 않았죠.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그제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전날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벽의 균열, 천장의 누수 흔들리는 난간, 떨어진 타일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리우웨이는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뜻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 기준에 부합하느냐고요? 리우웨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막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0도가 넘는 폭염과 밤낮 온도차 30도는 어떤 건물이든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왜 계약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사막 환경은 처음부터 알려진 조건이었었느냐고요? 리우웨이는 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다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공해보니 예상보다 어려웠다고 덧붙였어요. 부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었죠. 리우웨이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안 계획서였어요. 균열 부위 보관 방수 처리 재시공, 마감재 교체 등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예상 기간은 6개월이었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6개월이면 전체 일정이 밀린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48개월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는데 벌써 6개월을 잃게 된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리우웨이는 대답했습니다. 동시 작업으로 만회하겠다고요? 보안 작업과 신규 건물 시공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품질이라고 말했죠. 속도 때문에 품질이 무너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우웨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조금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어요. 마지대 차관님 계약 당시 우리가 약속한 건 속도였다고요. 빠르고 저렴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게 목표였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품질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품질을 선택사항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속도와 품질은 양립 가능한 거라고요.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리우웨이가 웃었습니다. 비우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렇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요.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완벽한 품질을 기대한다면 비용은 2배가 되고 기간은 1.5배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지키라는 거라고 말했어요. 균열투성이 건물에 사람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죠. 리우웨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이 정도는 어느 나라든 감수한다고요?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들 입주했고 문제없이 살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갑니다. 장이 반박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사우디는 다르다고요? 여기는 왕실 프로젝트이고 국가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리우웨이는 어깨를 으스켰어요. 신뢰는 정치의 문제이고 자신은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자라면 기술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리우웨이는 답했습니다. 책임은 지고 있다고요. 보안 계획도 제시했고 추가 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얼마냐고요? 리우웨이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계산서였어요. 보안 작업 비용은 계약금의 15%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새로 짓는 게 나을 판이었죠. 부장관이 물었습니다. 그 비용을 정말 중국 측에서 부담하느냐고요? 리우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품질 기준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조정한다는 거냐고요? 리우웨이는 설명했습니다. 균일 허용 범위를 현행 0.3mm에서 0.5mm로 완화하고 방수 기준도 일부 조정하자고 제안했어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리 단장이 반대했습니다. 사우디 기준은 이미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요. 오히려 더 엄격한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준을 완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리우웨이는 반박했습니다. 기준은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요. 사막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유럽 기준을 사막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어요.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감리단과 중국 측이 원성을 높였어요.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리우웨이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우웨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 파기하실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30% 공정이 진행됐고 수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상기시켰어요.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다 해도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의 계산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뒤로 가기도 멈추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리우웨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유로운 거였어요. 부장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양측이 대안을 검토해 오자고 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리우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그가 나가려는데 저는 불렀습니다. 리우웨이 총괄님 한 가지만 묻겠다고 말했어요. 그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의지가 있느냐고요? 리우웨이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답했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죠.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감리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사막이 보였습니다. 그 사막 위에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리우웨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나라든 감수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 파일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이번엔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죠. PC 공법, 품질 관리 시스템, 사막 환경 특화 기술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을 최선으로 관리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착각.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였어요. 리우웨이는 자신들 없이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만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안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명확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4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리우웨이와의 다음 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 손에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중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전체를 중단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날 오후 살만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요? 살만은 파일을 제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봐야 한다고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라크 프로젝트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비스마야 신도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라크가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죠. 살만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라고요.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2년 착공, 10만 가구 규모, 바그다드 남쪽 사막지대 신도시 건설이었어요. 시공사는 한국건설사 건설 시험이었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4년 상황 기록이었어요. 아이스가 이라크를 침공했고 바그다드 인근까지 위협이 다가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철수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건설사는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인데 공사를 계속했다고요.
살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요. 심지어 공정률을 유지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2015년 기록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스의 박격포 공격으로 현장 인근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안전구역을 재조정하고 공사를 이어갔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페이지를 덮고 살만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살만은 답했습니다. 이라크 정부 공식 기록이라고요? 자신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여러 출처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2016년 준공 기록이 나왔어요. 아이스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1차 구역 3만 가구가 완공됐다고 했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도 첨부도 있었어요.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통과했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전쟁 중인 땅에서 아이스의 위협 속에서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것도 품질을 유지하면서요. 살만이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를 알겠다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철수하지 않았을까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요. 살만은 어깨를 으스켰습니다. 그게 한국 방식이라고 했어요. 약속은 지킨다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아들은 평화로웠어요. 전쟁도 아이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젝트는 무너지고 있었죠. 반면 이라크는 전쟁 중이었는데도 프로젝트가 완수됐다고요. 저는 다시 파일을 들었습니다. 뒷부분에는 현장 책임자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한국인 소장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왜 철수하지 않았느냐고요? 소장은 답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전쟁 때문에 더 절실하게 집을 원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버릴 수 없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계약서에도 숫자에도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살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드,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아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살만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봤다고요. 가격, 속도, 물량만 봤다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고요? 살만은 답했습니다. 신뢰라고요.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는 파트너라고 했어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리우 회의는 뭐라고 했죠? 이 정도는 어느 나라든 감수합니다. 책임을 회피했어요. 기준을 낮추자고 했죠. 반면 이라크에서 한국은 어땠나요?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켰죠.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살만에게 물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살만은 답했습니다. 이 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이라크 정부가 한국 측에 추가 계약을 맡겼다고 했어요. 저는 스노씀을 지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추가 계약을 주고 평화로운 나라는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있다네요. 아이러니였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 파일을 꺼냈어요. 이번엔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PC 공법 스마트시티 사막 환경 기술. 이제 달리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살만에게 말했습니다. 이라크 프로젝트 책임자를 만날 수 있느냐고요? 살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화상회의를 잡았습니다. 이라크 주택부 국장과의 면담이었어요. 화면에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비스마야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싶다고요. 특히 한국 건설사에 대해서요. 국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즈 위협 속에서도 정말 공사가 멈추지 않았느냐고요.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정보다 빨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품질은 어땠느냐고요. 국장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완벽했다고요. 지금도 주민들이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을 다시 선택했느냐고요? 가격이 저렴해서냐고 물었죠.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은 중간 정도라고 했어요.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신뢰 때문이라고요. 위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은 파트너는 한국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격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대안이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는 것을요. 한국이었습니다. 70년대의 한국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이었어요. 전쟁터에서도 멈추지 않는 한국 약속을 지키는 한국 신뢰를 쌓는 한국 말이죠. 저는 살만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건설사 연락처를 알아봐라고 했어요. 살만이 물었습니다. 정말 하는 거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요. 아직 기회는 있다고요. 중국이 무너뜨린 신뢰를 다시 세울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저 사막 위에 무너진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멈추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말이에요. 일주일 뒤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하드 시내 특급 호텔이었어요. 한국 건설사 중동 총괄을 만나기로 한 자리였죠.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오전 10시 전각 남자 한 명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각진우였어요. 한국 건설사 중동 프로젝트 총괄이었죠. 그는 검소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리우 외에 화려한 차림과는 달랐어요. 저는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진우는 악수를 받으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 같았어요.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싶다고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라고 했어요. 저는 준비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즈 위협 속에서 왜 철수하지 않았느냐고요. 박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박진우는 설명했습니다.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비상대피 계획을 수립했다고요. 위협도를 매일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프로젝트였느냐고 물었죠.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숨을 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유지했느냐고요? 전쟁 중인데 품질을 지킬 수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박진우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공정별 품질 검사 기록이었죠.
그는 설명했습니다. 전쟁이든 평화든 기준은 같다고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진마저 불안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주민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계약이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자재 수급은 어땠느냐고요? 전쟁 중이면 공급망이 끊겼을 텐데요. 박진우의 표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였다고 했어요. 2015년 초 터키에서 들어오던 자재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이 봉쇄됐고 운송업체들이 철수했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고요? 박진우는 답했습니다. 직접 만들었다고요? 저는 되물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박진우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지 공장 건설 기록이었어요. 시멘트 공장 3개, 철근 가공장 5개, 창호 제작소 4개, 타일 공장 3개, 기타 자재 생산시설 2개였습니다. 총 17개였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을 지었다고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어요. 자재가 없으면 공사를 못하니까 없으면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공장 짓는데 얼마나 들었느냐고 물었어요. 박진우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계약금의 8% 정도였다고 했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었죠. 하지만 프로젝트 전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비용을 분담했느냐고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액 한국 측에서 부담했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없는 일이었지만 프로젝트를 완수하려면 필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계약서에 없는데 그 돈을 썼다고요? 본사에서 승인했냐고 물었어요. 박진우는 답했습니다. 현장 판단이었다고요? 보고는 했지만 승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우웨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있는 것도 회피하려 했어요. 반면 박진우는 계약서에 없는 일도 스스로 해결했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공장들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요? 박진우는 답했습니다. 이라크 정부에 기증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현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장까지 기증했다고요. 박진우는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져갈 수도 없었다고요. 현지에 남겨두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을 지는 게 아니었어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었죠. 도시를 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사우디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박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답했어요. 똑같이 하겠다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자재 공급이 끊기면요. 박진우는 답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검토하겠다고요. 인력이 부족하면요. 교육하겠다고 했어요. 기술이 없으면요. 이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고요. 박진우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부담한다고요.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었어요. 신념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요? 박진우는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박진우는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연락하겠다고요. 박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신뢰가 갔습니다. 약속을 지킬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뭘까요? 숫자로는 중국이 앞섰어요. 가격도 속도도 중국이 나왔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이었어요. 중국은 문제가 생기면 기준을 낮추자고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어요. 반면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만들었죠. 없으면 만들었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저는 부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보고할 게 있다고 했어요. 한국 건설사와 면담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장관은 물었죠. 어땠느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가능성이 보인다고요. 프로젝트를 살릴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부장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신하느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어요. 저 사막 위에 무너진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쟁터에서도 공장을 짓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저는 부장관에게 답했습니다. 확신한다고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박진우가 건넨 명함이 손에 있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책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어요. 아름다웠지만 내일이면 또 50도의 폭염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그 폭염 속에서도 멈추지 않을 파트너를 찾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사우디 차관이 직접 한국으로 온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건설사가 발주처를 찾아오는 게 정상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먼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박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차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낯설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크레인들이 보였죠. 이 나라는 여전히 짓고 있었습니다. 차는 경기도 어느 건설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용적이고 단단해 보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저를 맞았어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자료들이 준비돼 있었어요. 사우디 프로젝트 제안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먼저 보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던졌죠.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사우디 프로젝트는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중국집과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이고 공정도 30% 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그런 프로젝트에 중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집 대표가 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저는 따져 물었어요.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중간 투입도 경험이 있다고요.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를 정상화시킨 사례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금 우리 예산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는 잠시 계산하더니 답했어요. 단기별로 진행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단기별이라는 게 뭐냐고 물었죠.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먼저 긴급 보수부터 시작하자고요.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첫 단계 비용은 얼마나고요? 대표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낮았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금액으로 가능하냐고 되물었죠. 내표는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멈짓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한다고요? 내표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사우디 청년들은 집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익보다 완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익보다 완수를 아니요. 이건 사업가의 말이 아니었어요. 박진우가 했던 말과 같았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약한다면 리스크는 누가 부담하느냐고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내표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함께 부담한다고요? 계약서에 모든 걸 명시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리우웨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방패로 삼았어요. 명시되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으려 했죠. 반면 한국은 계약서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공장 현황을 제안받았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에 PC 생산 공장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죠.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공장은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였어요. 내부에서는 거대한 콘크리트 패널들이 조립 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어요. 하루 생산량이 주택 50가구분이라고요. 저는 품질 검사 과정을 물었습니다. 공장장은 검사실로 안내했어요. 모든 패널은 3단계 검사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도, 방수, 마감 모두 기준치를 통과해야 출하된다고 했죠. 저는 불량률을 물었습니다. 공장장은 답했어요. 0.3%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낮은 불량률이 가능하냐고 되물었죠. 공장장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차이였어요. 중국은 현장에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장에서 정밀하게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했죠. 속도와 품질이 양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가기로요?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계약 절차를 시작하자고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다고요? 단순한 도급 계약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박진우는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다고요.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PC 공법, 품질 관리, 위기 대응 능력 모든 걸 사우디 사람들이 익히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답했어요. 가능하다고요.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연수 보내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십이었죠.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진우는 악수를 받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리하드로 돌아온 저는 부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과 계약을 추진하겠다고요? 부장관은 물었습니다. 중국과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계약을 재조정하겠다고요? 한국을 메인 파트너로 중국은 보조 역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어요. 법무팀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장관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늘어나지 않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답했습니다.
제 시공 비용이 사라지니까요. 왕실 보고가 잡혔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숫자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준비했죠. 이라크 전쟁터 이야기, 현지 공장 이야기, 실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보고 당일 저는 왕실 인사들 앞에서 씁니다. 화면에는 숫자 대신 사진들이 떴어요. 비스마야 신도시 한국 공장 품질 검사 장면들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실수했다고요. 가장 싸고 빠른 것을 찾았다고요.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어요. 진짜 답은 신뢰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의 인사가 물었습니다. 신뢰는 어떻게 측정하느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경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쟁터에서도 떠나지 않는 파트너 자제가 없으면 공장을 짓는 파트너 그런 경험이 신뢰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공식화됐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박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작하자고 말했죠.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저 사막 위에 이제 다른 도시가 세워질 것입니다. 균열 없는 도시 신뢰 위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고요. 끝까지 지킨 나라만이 마지막에 선택된다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시장의 기준을 바꾼다는 사실도요. 1600조 원의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속도가 아니라 책임으로요.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라고요.